한반도와 관련된 평화, 동아시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파가 한반도 부분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벤스 콤비하고 민주당의 해리스 그다음에 월즈에 관한 약간 프로필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 대선의 최근 특징을 보면 정당이 아닌 대통령 후보 개인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당 조직보다는 후보 개인의 조직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 모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류보다 오히려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이제 미 대선 후보도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특히 미 대선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3김 이후에 한국 정당 정치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면은 전혀 이제 그 국힘당의 아웃사이더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뭐 그런 과정도 보면 이제 아마도 서로 최근의 정치 경향이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고 당선권은 이제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 확보하면 당선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승자 독식 제도인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그렇고 2개 주는 이제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북한 연구자들하고 미국 연구자들이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쉬운 게 뭐냐면 북한은 뭐냐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일단 얘기해도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돼서 이 북한 연구자들이 방송 나와서 아무 소리나 해도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뭐냐면 미국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나 정당 정치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이고 또 미국 가서 대부분 한 70, 80%는 주로 미국 가서 한국 연구하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범용은 안 하지만 몇몇 진짜로 이제 미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국제연구소에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초청도 가거나 제가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는 뭐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50개 주 저것도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 통계를 찾다 보니까 우리 박민희 기자님이 오셨던데 제가 이제 이사회 플로리다가 어디는 20개가 되고 19개가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연도가 2022년도, 2020년이 다 달라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판을 찾아가지고 했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건 제가 일일이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붙인 건데 어쨌든 저게 빨간 게 이제 7군데가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43개 주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7개 주를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무색할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거 일정을 보면 9월 11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는 부재자 우편 투표나 현장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당일날 이제 현장 투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날 미 대선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11월 첫 번째 화요일날이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날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돼서 17일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제가 16일로 써놨는데, 어디 최근 자료 보니까 17일 돼서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16일이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12시간, 14시간 차이 나서 약간 그 하루는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이 교수가
이 보면 6.25라고 그러지 않고 6.24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시차 때문에 예를 들면 나라마다 자기네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월 25일 날을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지만 또 6월 24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선출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 1월 3일 날 연방의회를 개원합니다. 개막식을 하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주 뒤인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2020년도에 2021년이 되죠. 20년 선거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의회를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발표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이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 두 개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제 미 의사당을 점거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안에는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선 부정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편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편 투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 선거용 투표용지가 미리 다 모아서 거표에 보면 이제 사전 투표할 분은 어떻게 가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거를 통보를 하면 그거를 이제 심사해서 우편을 이제 보내줍니다. 사전 투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도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약간 민주당 표가 사전 투표에 많아가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사전 투표가 딱 까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트럼프 당선을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수하거나 부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또 몇 건이 걸린 게 있나 봅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간 게 아니라 거기 유학생들이나 현지인들이 약간 몇 개 이제 투표 조작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확대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이제 지난 2020년 선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였는데 이제 부정투표에서 뒤집어졌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여러 또 몇 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미 대선 결과의 특징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딱 10차례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2020년도에 선거에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미 카터나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보통.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제럴드 포드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통계상으로는 포함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통령에서 승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리 분류하는 것 같고요. 근데 재선에 성공해서 2회 이상 대통령 지낸 사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된 거니까 2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유일하게 3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한 번 건너뛰어가지고 25대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가 27대에 당선됐고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로 45대에 됐다가 46대 떨어졌다가 47대 다시 재선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경우는 모두 세 차례고 모두 민주당인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다음에 린든 B 존슨, 그리고 이제 금년 7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리 트루먼이나 린든 B 존슨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경선 전에 사퇴한 반면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후보 확정된 상태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좀 더 새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리스를 포함해서 세 차례 대선 후보에서 이제 후보 승계자들은 모두 선거 패배한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당선된 사례는 5차례인데 3차례는 건국 초기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리차드 닉슨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 됐다가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됐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최초의 그 후보 승계자가 된 거고 또 하나는 6번째로 부통령 출신이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미국 국내 정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됐는데 미국 내 정서는 흑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뒤져도 이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 대통령도 270석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상원은 확정이 됐는데 하원은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이제 잠정적인 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70석을 얻어서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리스 후보가 전화를 걸어서 패배를 시인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상원 및 하원 선거의 결과에서 보면은 전체 가운데에서 공화당이 49석에서 52석으로 3석이 늘었고 민주당이 여기 51석이라고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무소속 그러니까 친민주당계 무소속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뭐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이런 약간 진보 정당이 따로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진보 정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무소속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원 투표할 때는 약간 중도 성향이 있는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진보 세력들은 이제 민주당 넓은 의미의 이제 민주당 의석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33석의 투표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10석, 민주당이 19석을 차지했고 4석, 그러니까 23석이 이제 이번에 뽑는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3석을 잃었고 공화당이 3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상원 지배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기 6년인데 2년마다 33명 내지 34명씩 이제 바꿔서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그리고 2020년도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도 50석.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에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집권당이 동수면 집권당이 이제 상원 의장을 가지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차지했었고 이번에는 공화당이 52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상원 의장을 맡게 되고 상원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특히할 사실은 이제 한인 2세인 앤디 김이 이제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 옆에 있는데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원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여기 그 상원의원이었는데 이제 술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이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인은 뭐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부인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져서 앤디 김이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앤디 김은 이제 하원 3선 의원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상원 의원을 진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상원 선거 함께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겼는데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나왔는데 218석이 이제 그 과반 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2시까지 마지막 본 거로는 이제 공화당이 208석, 민주당이 189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10석만 얻으면 과반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뉴욕 타임즈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면은 과반수를 차지할 걸로 공화당이 이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말로 3연패인데 영어로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어도 2년 뒤인 2026년도 중간 선거에서 뭐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에서 지면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트럼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리플 크라운이니까 행정부
그다음에 의회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상당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계 후보, 그러니까 이제 상원으로 앤디 김이 갖고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3명, 공화당 3명인데 영김하고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했고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약간 흑인계도 아버지가 흑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인 이분이 이제 처음에 당선됐을 때 한복 입고 의회에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던 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셸 박스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제가 사전에 3명이 더 출마한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당선 여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이후에 이제 확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전반적인 이제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요번에 이제 특징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제나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또 이제 하나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기로 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 우선 정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다자 체제보다는 이제 양자 협상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요구가 강하고, 그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나토 탈퇴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 뭐 다른 말로 하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1980년 공화당 강령에 포함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낙태 문제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근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성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에 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당시 청와대에서 제가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누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국방부가 해가지고 이제 뭘 했었냐면 미국 쪽에 이제 북핵 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랬는데 당시만 해도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가 이었던 협상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른바 하노이 회담 방식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보다는 동맹 중시. 그런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다 보니까 비핵화 협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맹 중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합을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발언들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두 개 비교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글씨도 작고 여기 나중에 이제 잘 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4가지로 나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로 이민 정책, 그다음에 통상 경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동맹 및 외교 정책 이렇게 4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기반이 다른데 공화당의 경우는 이제 이른바 레이건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몇 년간 계속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 중간 선거에서 깅그리치가 이제 이른바 깅그리치 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하원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체하는데 통상적으로 레이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백인 우위의 미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뉴딜 1930년대 이후에 계속 하원을 장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뉴딜 연합이라고 합니다. 뉴딜 연합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여기 남부 백인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마이너리티, 그 다음에 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연합에서 여기 뭐 이른바 여성들, 소수민족들, 소수 이민자들, 뭐 흑인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히스패닉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차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때 보면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붕괴한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던 백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그 서부 지역은 원래 그 멕시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미국한테 뺏겼습니다. 하지만 인구적으로는 거기 많이 살고 있고 그 이후에 친인척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 이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많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서부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그 투표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70% 지지를 얻었고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가 27%.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속 3번, 2번 대통령이 됐고 한 번은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은 점차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그 사전 투표율은 아니고요. 그 출구조사한 건 아니고 그 앞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37%, 해리스가 56%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히스패닉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여러 성향이 있는데 특히 그 운수 그 트럭 운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립을 선언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역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요번에 이제 중립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약간 이제 멀어지는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계속 이제 해리스가 근소한 차지면 이길 것이다라고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 언론들의 지평이 대부분 이제 그 지식인들이 트럼프 같은 이제 망나니 같은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자들이 여론조사를 해도 그 유리하게 민주당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질 것 같은데도 박빙으로 이긴다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제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해리스가 이기면 제가 이 강의 안이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해서 고생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트럼프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왜 이민 문제가 최대 정치 이슈로 올라갔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 얘기를 하지만 미국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이제 MAGA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가 MAGA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고 깃발도 다 마가라고 해서 마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래서 뭐 말했다시피 이제 보편적인 글로벌이라고 이제 월드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민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백인 우위의 미국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인구가 점점 바뀝니다. 여기 보면은 통계가 있는데 뭐 자세한 출처들은 제가 다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나오는데 해외 출생자 인구가
1850년에 이제 그 해외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14.8%였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이렇게 줄어들다가 2028년이 되면은 해외 출생, 그러니까 신규 이민자들이죠. 신규 이민자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출생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미국인 가운데 그래서 이민자 수가 2030년부터 미국 출생자 수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공화당, 그러니까 백인 우위의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제 히스패닉들입니다. 그리고 이 멕시칸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민이 들어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시행했던 게 그거였죠.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 출생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놔두고 부모들은 이제 멕시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그 부모들을 떼어내가지고 부모들을 추방하는 이런 조치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를 이제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인종별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밑에 있는 게 여기 각주가 없습니다만은 이 출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인구조사에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언론에 있는 자료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1960년만 해도 백인의 구성이 89%입니다. 흑인이 10%. 그런데 점점점 바뀌어서 2040년이 되면은 백인 비중이 51%고 흑인이 13%, 히스패닉이 25%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00년부터 벌써 20여 년 전부터 멕시칸 계통들, 히스패닉 비율이 흑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 때도 당연히 히스패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흑인보다도 더 히스패닉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히스패닉의 지지율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은 한 패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2040년이 되면은 백인하고 기타 인종하고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2060년이 되면은 이제 백인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패닉이 30% 돼서 거의 이제 백인에 육박하는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안들은 아직까지 그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민 정책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 통상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입니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미 대선에서는 외교안보 쟁점은 크게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에서는 외교안보 이슈, 특히 북풍을 가지고 이제 보수 계통의 후보자들이 많이 장난을 많이 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통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리스는 이제 보호주의 진영화다. 이거 뭐 비슷한 말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제 미국 위주로 경제 우위 정책을 취하려고 한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이제 후보를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디커플링 얘기가 돌다가 2019년도죠. 2월 달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이 유럽연합에서 주장했던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패권 경쟁이라든지 신냉전 이런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다시 이제 쓰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한테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미 제조업 가운데에서 제조업을 부활하면서 온쇼어링이라고 해서 모든 제조업체들은 일단 미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그 제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LG가 미국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인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조선업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뭐 주식이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군함을 잘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의 조선 군함을 발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선업도 이제 가져와라. 미국으로 하라. 막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기본적인 방침이 방위 산업은 해외에다가 만들어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조선업도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부터 칩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게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 분야.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면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부분적으로 무력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IRA법의 수혜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주이기 때문에 전면 철폐보다는 부분적인 이제 제한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50%가 미국에 수출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IRA 30조가 D조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반도체주나 이런 데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은 그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488억 달러의 수출차 448억 달러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공약한 것은 모든 수입품의 기본관세 10 내지 20%를 먹이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특히 60%까지 고일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이 부분 또 밑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주대에서 했을 때 김양희 교수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정책 한반도와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데 반도체는 단독주다. 배터리는 미 완성체 업체와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형태로 현재 출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90건에 2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계가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제 오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책입니다. 이 중국 정책은 뭐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 2기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 2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계 경제 패권 역사 가운데 4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험치로 얘기하는데 미국은 미국 GDP의 40%가 되거나 넘을 것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거꾸로 뚫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냉전 시대에 이 당시 소련이 40%에 접근해서 한 38%까지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SDI라고 그러죠. 별들의 전쟁. 그래서 군비 확장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당시 소련 경제가 굉장히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고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계기를 맞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80년대에는 일본 책을 보면은 그 저펜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도 에즈라 포겔 책이 뭐
이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정치학 외교 정치학 쪽에서는 이제 그 유행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일본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일본 모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 굉장히 이제 주류 학문으로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일반적 국제 정치 쪽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일본 내에서 이제 바이게모니라는 거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 패권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팍스 콘소시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 패권을 유지한다. 뭐 아까 바이게모니 비슷한 얘기인데 일본식 표현입니다. 팍스 콘소르시아, 뭐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콘소르시아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오만방자하던 아주 그 전후 부흥을 구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아시다시피 1985년도에 미국이 이제 엔고를 이제 유도하고 그 플라자 합의를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엔고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화랑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당시만 해도 일본은 원세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일본 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엔고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동남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동남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가 이제 이른바 안행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첫 번째 성과들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이전되고 그 다음에 성과들이 1990년대에 동남아로 확산된다 이런 이제 안행이론을 주장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대를 맞게 됐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결국은 이제 넘버 2 자리를 2010년에 중국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이제 독일한테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후년쯤 되면은 인도한테 넘겨주면서 세계 넘버 5로 떨어지는 일본이 계속 추락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도에 PPP 명목지수가 아니라 그 실질 이제 임금에서는 한국한테 뒤지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명목지수에서 1인당 GDP에서 한국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계속 추락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세력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일본을 이제 앞서서 넘버 2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을 앞서면서 그 계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이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원죄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민주당 정부에 있습니다. 당시 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세계무역에 가입하면 아직까지는 비시장 국가긴 하지만 세계무역에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을 시장 경제로 바꿀 수 있고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틀렸죠. 결국은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고도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제 그 2006년도, 7년도에 이른바 이제 그 미국의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경기가 침체됐는데 2016년도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 연도가 좀 제가 2008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연도가 왜냐면 제가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데 연도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만 4% 성장을 했습니다. 딴 나라 선진국 경제 다 마이너스인데 그 덕이 이제 중국 경제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60% 70%까지 그래서 지금 거의 80%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바짝 쫓아오는데 바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바로 2007년 8년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 없었으면
이때 중국을 주저앉혔어야 되는데 이때 놓치는 바람에 중국이 그걸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많은 미국 전략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이제 주저앉힐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인데 요번에 보면은 요번에 이제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미국 당시에 이제 포티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매트 포틴저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쓴 기고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걸 요약을 해보면 미중 경쟁은 명백히 신냉전이다. 중국은 군사 경제 가장 강력한 적이고 관리 대상이 아닌 대체할 수 없는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박탈해야 되고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주요 산업들을 미국이 유치해야 되고 특히 방위 산업은 모두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들 전략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에서는 대만이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대만 방어는 힘들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빅딜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제 대만의 이익은 반드시 미국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일본, 한국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결코 미중 간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말을 해놓으면 저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24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24시간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민주당의 원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냉전이 아닌 전략경쟁이라고 규정을 했고, 경쟁적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도 얘기했지만, 중국과는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관리가 목표다.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백악관 쪽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나오니 small yard and high fence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처럼 전면적인 통상 전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small yard 제한된 영역에서 대신 제한된 영역에서 고율 관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맞춤형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기 대중국 정책으로 아마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게 같은 Foreign Affairs인데 아마 Foreign Affairs Today라고 해서 날짜 좀 이제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왕지스라고 여기 유명한 이제 베이징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맨날 북한도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이 되나 이재명이 되나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 되나 그 당시 누구였죠 후보가? 박근혜? 아니 박근혜 말고 안철수? 안철수였네. 아무튼 제가 벌써 이정원. 아무튼 문재인 후보가 될 때만 해도 그때도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다 보수 세력들은 똑같아라고 하듯이 왕기스 똑같습니다. 중국 전략가들이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별 차이가 없어. 향후 10년간 미국의 대중정책은 바꾸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다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옛날에 이제 미국이 북한도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때 문재인 후보였네. 2012년도에 문재인이 되든 누구야? 이명박이 되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그들은 똑같은 이 남조선 정상배들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더 관계 없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명박이 되니까 이거 뭐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죠, 북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왕기스가 분류한 게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략가들은 세 부류가 있다. 신냉전 전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경쟁 관리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수용주의자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신냉전 전사는 바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참모들이 신냉전의 전사라고 볼 수 있고, 경쟁 관리자 그룹은 바로 민주당 쪽 이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기타 중국은 뭐 이미 저렇게 됐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른바 이제 세계는 넓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공동 패권 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입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 및 대외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외교 전략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교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현실주의 역의 전략은 이제 미어쉐이머 교수라고 시카고대 교수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아이켄벨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은 뭐 전 세계 문제에 세계 경찰 노릇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쓸데없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력만 소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만 개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이고요. 그래서 유럽, 페르시아만,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바마가 나토 동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냐 마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쓸데없이 거력해가지고 러시아만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총리 북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를 제가 섞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학자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별로 이렇게 관여도 없는데 왜 그런데 개입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쪽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만 개입하자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이거는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이념과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은 국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가치, 이념, 동맹 이걸 중시하는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방적 무역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사상을 비자유주의 국가에 확산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제이크 설리번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되기 전에 제가 이 친구 글을 몇 번 계속 읽어보는데 찾아서 굉장히 역시 이게 유태인계의 젊은, 또 50이 됐나는지 모르겠네요. 50 가까이 됐나쯤 됐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의 천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기고문에 보면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시 오바마의 차이를 현실 역의 균형 전략의 사람들, 이게 특히 이제 미어쉐이머를 이름을 내면서 굉장히 대학자인데 이 사람을 이제 스테판 월츠인가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부시하고 오바마는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걸 같은 걸로 분류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책가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을 내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미중 관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국익에 걸린 나라들에 대한 초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변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에 가까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젤렌스키하고도 친하고 푸틴하고도 친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만이면 바로 전쟁 끝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났는데 중요한 건 벤스입니다. 벤스. 제가 요거는 이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기사에서 원문은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이미 온 걸 보내가지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대선에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점유한 영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손을 들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북한 병사 파병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근거가 희박합니다. 제가 뭐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부정까지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중요한 정보가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젤렌스키 아니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뭐냐면 한국의 말이 맞다면 또 젤렌스키 말이 맞다면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시간은 뭐 언제까지인가 내년 1월 20일까지는 바이든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만약에 아까 트럼프의 한 24시간은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취임 이후 24시간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국제전으로 만들면 쉽게 이제 그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막 종식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현재와 같은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진영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병사가 했나니.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뭐 그 예전에 라오스에서 그 러시아랑 라오스 군인들하고 합동훈련한 장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 최근에 또 그 북한 병사가 체포됐다 나왔는데 이거 봤더니 이게 그 중국말을 쓰고 있더라.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오면서 봤는데 지하철에서 나왔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파견했는 애들이 인터넷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음란물을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고 또 북한에 뭐 폭풍군단이 11,000명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폭풍군단은 산악전에 유리한 우리나라 같은 게릴라전에 그 특화된 훈련인데 거기는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고 거기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 겨울입니다. 아주 한겨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로 트럼프 당선을 우려한 지금 젤렌스키 장난이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맞장구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의외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다만 이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페르시아만은 이제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팔레스타인 양민 학살에 반대한다고 해서 약간 이제 중립적인 입장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중동전은 아마 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금 중동 세력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하고 이란은 악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래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했던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사실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란이 그 합의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불이행 의혹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깨는 바람에 당시에 5+1 그래서 이제 합의에 서명했던 유럽 국가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란이 약속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파기하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강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기가 됐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이제 지금 중동전에서 시아파의 이제 사실상 배후 국가로 알려져 있고 순위파를 대표하는 이제 사우디랑은 이제 관계가 이제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고 그나마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추진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배후 조정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분쟁이 확산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중동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특히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분쟁에 대한 부분에서
나토 정책에서 보면 꼭 나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맹 정책에서 가치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 정책, 다자체제보다는 양자체제를 강조하고 있고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이때 이제 2014년도 웨일즈 나토 정상회담에서 2024년까지 GDP 2%까지 인상에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제 올리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6.8%인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돈이 많은 나라니까 더 내라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결적 디커플링 정책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일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면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부장인데, 원래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일본 대사로 내정됐는데, 이제, 낙선하는 바람에 취임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 일본 내사가 되든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기고문에 보면 아시아판 나토의 출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쿼드라든지 한일 안보 협력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계승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공개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의 우방국을 지지하고 있고, 아까 관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고요. 동남아 워싱 또는 싱가포르 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싱이라는 거는 이제 돈 세탁할 때 세탁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에 대한 이 제재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고율 관세를 하고 이렇게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해가지고 메이드 인 싱가포르 이름으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감시하겠다. 거기에 의혹을 삼게 뭐냐면,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액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 미국에 대한 수출액보다는,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중국 대중 수출액이 높아야 되는데, 역전이 돼서 대미 수출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주제의 핵심 나갈 수 있는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서둘러가지고 원래는 이제 내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이 유지가 되다 2026 내년 9년부터 이제 새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혹시 되면은 지난번처럼 5배, 지금은 또 9배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합의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랑 타결을 해서 하게 되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최대한대로 이제 한국의 우려를 이용해서 방위 분담금을 높이려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이걸 이제 계속 협상을 해서 마침 이제 금년 10월 28일인가 뭐 20 며칠 날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타결해서 소비자 물가지를 반영해서 분담금 인상하기로 했고 내년도까지는 이제 8.3%. 그 이후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게 행정협정이잖아요. 방위 분담금 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비준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엎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못 엎지만 워낙 힘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견제할 수단도 없고 행정부 권한으로 바로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냐면 지금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매년 방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이 100억 달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4억, 정확하게는 뭐 13억, 뭐 13조 얼마 되는 14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9배 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2021년도에 자기가 다 해서 한국 정부가 다 내놓기로 했는데 원래 5배 올려주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등장하더니 이걸 다 깨버리고 1점 몇 프로밖에 못 올렸다. 13%밖에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연습과 전략 핵자산의 반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6.12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개 항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평화체제,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공식 성명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 합의하는 내용이 바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면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중국 표현으로 쌍잠정인데 이 정자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냥 쌍중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쌍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중러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 쌍중단이 빠져버리고 쌍계병행 그다음에 뭐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생각해도 쌍중단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이제 부분을 보면 한미 연합 연습인 프리덤 쉴드가 이제 보통 2월 말에서 3월까지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재개가 됐고 8월 달에 하는 을지 프리덤 쉴드, 둘 다 프리덤 쉴드라는 이름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들어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되자 북한도 당초 쌍중단에 약속했던 핵실험장을 복귀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CBM 시험을 했는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10월 31일인가요? 30일인가 해서 화성 19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탄도 미사일 켄터키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핵추진 잠수함하고 다른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인데 연료를 핵을 쓴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핵 탄도미사일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금년에 이제 한국에 정례진 기항을 했습니다. 북한이 여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7월 달에 한미일 안보협력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있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금년 6월 달에 한미일 전력 간의 다영역 군사훈련을 첫 번째로 실시했습니다. 이름이 프리덤 엣지입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금년 9월 달에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를 해서 처음으로 작년 8월서부터 한미 아까 말씀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유엔 회원국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12나라인가 참여했고요. 금년에도 금년 3월인가도 했는데 여기에는 9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연합연습이죠. 연합연습이 원래 한미 간에 이루어지던 것이 여기에 이제 한미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하나 둘씩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국적 훈련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의 경우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대화로 새로운 북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 중단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한미 연합 연습 같은 경우는 아마 중단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같은 경우도 기항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유엔사의 실질화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전망이지만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맹 관련돼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방위 분담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미 국방수권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한이 1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주한미군이 22,000명까지 현재 28,500명이 있는데 22,000명까지는 행정부 권한으로 줄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방수권법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에서 이 상하 양원이 공화당에 장악하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개정될 수가 있죠. 그런 조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서 해외 미군이 바뀌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고민이 중국을 포위하려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과잉 배치되어 있고 반면에 동남아에는 미군이 병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미군을 본토에서 빼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가운데에서 지금 얘기했던 일개 여단 명령. 그래서 이제 특히 그 6,500명 정도를 빼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에 5개 군사기지를 추가하기로 했고 현재 4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 군사기지가 증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아마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발표된 4개 미군 기지 가운데에서 3개는 다 대만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팔라완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스프레틀리 군도와 관련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 배치되고 3군데는 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해군기지고 하나는 공군기지고 하나는 육군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이 필리핀 북부에 증강 배치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일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22,000명 이하로 감축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이 거기까지 상한선을 걷는데 향후 2년간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 이하로 감축될 수 있고 그 카드로 방위 분담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이나 주한미군의 동남아의 재배치와 관련돼서 현재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 계획이 있는데 현재 1, 2단계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1단계 끝났고 1단계 준비한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첫 해 2단계까지 평가가 끝났습니다. 한 3단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제 정세 변화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3단계 부분은 이제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도 대폭 감축하고 또 전자권도 이제 한 칸 넘겨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견제 쪽 동남아나 이쪽으로 이제 병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세 번째는 아시아판 나토 추진 의혹입니다. 현재 비건 국무장관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국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쿼드는 이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사람이 이미 쿼드를 기초로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나토 파트너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가입하고 있고 작년과 금년에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대표로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 외무성이나 외교부 성명을 보면은 나토가 동아시아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지금 이제 폐안이 됐습니다. 미 하원 마이클 롤러 의원이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아판 나토 법안을 제출했는데 결국 이제 폐안이 됐습니다. 유엔사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니까 역시 이제 약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사 회원국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금년 8월 달에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추가 확대됐습니다. 그 외에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이 들어오느냐 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가 만들어져서 한미일 3자 안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느슨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협력 각서를 체결했고 금년 7월 달에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영역 작전 훈련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취임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나서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취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핵무기, 그러니까 그 일본의 비핵3원칙을 개정해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해서 미일 간에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주둔군 지원협정을 일본 자위대도 미국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선을 갖도록 개정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Foreign Affairs의 이시바 총리가 기고한 주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동아시아의 다자안보기구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가능성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그쪽 커트 캠벨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경우는 화드나 TSCF를 활용한 집단 방위 체제 추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석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미국이 추진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지정학적 상황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Foreign Policy라는 게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엔사가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유엔사가 이른바 현재 이 격자형 안보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한미일, 그다음에 미일, 필리핀, 그다음에 쿼드, 오커스 등등 해서 여러 소다자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전체를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도 나토가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합동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직이 운영되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다자기구 체제라고 하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 구조의 약점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그 틀이 없다는 거죠. 그 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이 유엔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훈련장도 있고, 또 명분상으로 이게 어쨌든 1950년 6월 달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논란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합법적인 조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관심 있는 것은 자위대를 유엔사 일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죠. 왜냐하면 우리 G7 국가 가운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호주, 일본 가운데에서 6나라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독일이 들어옴으로써, 독일은 또 별개지만, 저게 호주가 아니라 독일이 잘못 썼네. 어쨌든 G7 국가 가운데에서 일본은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간에 일본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 근데 문제는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한반도 분쟁이 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좀 일본이, 지금 중국은, 그 정전협정, 그리고 조중우호협력조약에 따라서 한반도 분쟁 시에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정. 그 다음에 미국도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권한도 없거든요. 그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자기네가 먼저 주장은 못하지만 미국을 앞세워서 유엔사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시 대통령은 은근한 무시,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표현만 다른 거지.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데, 전임 대통령이 쓴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른 걸 쓰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마침내 2017년 7월 달에 7월 4일과 7월 28일 7월 29일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화염과 분노, 군사행동의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 15형 사거리 3,500km짜리를 가지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기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에 여기 지금 주제가 아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별 16개가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당시에 주한미 사령관, 그다음에 전략사령관, 그다음에 당시 인태사령관 등등해서 그것만 해도 별 12개죠.
거기다가 또 이제 무슨 미사일 방위 사령관 뭐 해가지고 별 3개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별 16개가 모이고 우리나라 또 그 당시 이제 김병주 유엔 부사령관이 별 4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별 20개가 모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괌 주변에다가 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북한이 그러자 그냥 꼬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한 며칠 뒤에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화성 14형보다 하나 더 개량된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저분 아시죠? 리춘이라고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 리춘이가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북한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춘희 여사가 이제 북한 핵무력 완성이라는 발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런 이제 그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감지한 미국이 이제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장 억제력 강화를 통해서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하에서 비핵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팀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동맹 중시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워싱턴 선언 등등을 이제 발표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말을 썼습니다. 2005년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때도 한반도 비핵화로 써 있고 9.16 공동성명 한미 SCM 그다음에 6.12 북미 정상성명에서도 써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첫 등장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 일일이 다 원문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윤석열 정부 2022년 12월 달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보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작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3국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한미 SCM에서도 북한 비핵화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북한 비핵화든 한반도 비핵화든 그건 자기는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색칠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 비핵화 용어가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작년만 해도 2020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 목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CVID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금년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는 약속을 하듯이 둘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SCM, 한미 SCM이 열렸는데 그렇게 대북 강경책을 펴던 윤석열 정부조차도 결국은 이제 요번에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 북한 비핵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국은 넣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말을 SCM 성명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아주 초강경파인 김영현 국방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미국 것까지 안 받아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뭔가 굉장히 이제 거의 변화의 조짐을 이제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관리보다는 핵군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제 책에 들어가 있죠. 원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 책이라고 하면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라는 책을 제가 2019년도에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18년, 19년 상황을 쭉 정리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잠정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수뉴스라는 데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종전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선언에 서명하기로 했고 미군 유해 송환, 상호 연락사무소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영변 핵시설을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여기에 상응해서 유엔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한다. 그리고 한국과의 공동 경제기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할 경우
군축 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당시에 이제 그 야당에서 국힘당 쪽에서는 스몰 딜이라고 비난했고, 당시에 이제 정용 안보실장은 굿 이너프 딜이다. 충분히 아주 합리적인 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프레임 전쟁에서 졌죠.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고 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나 당시에 그 트럼프 행정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주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렬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는 다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정보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영변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부분 완화, 그다음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수권법에 따른 6,500명 정도 될지, 아니면 국방수권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더 할지, 이거는 이제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에 나와 있는 핵 전략 자산의 정리적 방안을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북미 연락사무소의 상호 설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북한도 평양에 워싱턴 연락사무소 대사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해 있었고, 워싱턴에도 평양 연락사무소, 나중에 이제 대사관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이미 제네바 합의 때 물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거부해서 안 됐지만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회담 때 결렬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뛰어가지고 정면 돌파전,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해보니까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장기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요번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10월 31일 날 신형 화성포 19형, 아까 2017년도에는 14형, 15형인데 벌써 19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얘기한 게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대외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기치는 가치 외교입니다. 이념 외교. 그리고 이에 따른 진영 외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익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동맹 관계에서도 뭐 경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래적인 동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은 우리 친구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미국한테 하담들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국익 외교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은 전부 다 이 가치 외교, 진영 외교의 중심에 있던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 라인, 외교 정책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꾸벅하고 기자들이 사과했는데 그 뭘 사과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뭘 사과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뭐 일일이 답변할 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과한다는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의자 앉고 그냥 뭐 무한 사과 뭐 토론한다는 거 2시간 반 되니까 힘드니까 그만둡시다 그러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뭐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뭐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친구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아닙니다, 절대로. 북미 직접 대화와 핵 군축 협상에 대비한 대북 정책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초반에 김영삼 정부가 당시 처음에는 이제 동맹보다 피가 진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그러다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협상에 들어갔고, 당시에 이제 강석주하고, 미국이 이제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어떤 협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네바 북미 합의에서 46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경수로 2기를 져주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서 한국이 30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6억 달러로 유럽연합이 나눠서 내고 미국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 김영삼 정부가 제네바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 같은 것을 재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번에 이제 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재선 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협상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북미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워싱턴 선언의 개정 내지 폐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이게 다시 핵무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앞에 강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NPT를 탈퇴하게 되고 NPT를 탈퇴하게 되면 북한과 똑같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되면은 자체 핵무장론이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전작권 환수를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5배, 이번엔 9배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미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주국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전작권 환수를 촉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은 1, 2, 3단계 가운데서 2단계가 완수되고 3단계가 나머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만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하면 되면은 전작권이 이제 완전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미래연합사라고 얘기하는데 미래연합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형태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국익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남방 삼각협력을 유지하더라도 북강 삼각과의 관계 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비해서 북러 접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한러 관계 악화 조치를 막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따른 살상 무기 제공 등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기고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입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살상 무기를 분쟁 국가에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나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국회가 지금 다른 게 신경 쓰느라고 진작 제가 제안한 대로 했었으면은 아예 이런 얘기도 못 꺼낼 텐데 지금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법의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쟁 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려고 안 할 때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정부가 제공하려고 맘먹으면 사실은 다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한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은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확대 강화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유엔사의 인태지역 통합사령부 호환 또는 일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는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을 통해서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데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해놨습니다. 파리기구 협약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기후위기가 없다라고 아예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작해낸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청정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쪽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인식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나왔지만 한국 전기자동차 50%가 미국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어쨌든 이제 아까 뭐 온쇼링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뭐 청정 경제나 뭐 전기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쓸 여력이 없다, 다른 데 써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아까 말했던 석유나든지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차피 사실은 북한 비핵화 자체가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한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023년, 2024년도 중러 정상회담 내용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핵 군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실제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했던 것이지만 핵 군축이 아마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 문제가 위협이 주변 국가에서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북미 관계 저는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 복귀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책을 쓰느라고 그 당시 그 북한 핵 협상에 관한 거는 이제 앞에도 쭉 써서 쭉 과정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압니다만은 당시에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한 7년 정도 정상 교류가 없고 굉장히 냉랭하던 관계가 7년간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은이 들어서서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약속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겁니다. 그러다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고 중국이 결국 이제 북한의 목줄을 재려고 했던 건데 그게 바로 2017년도 12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기름, 그 중유 500만 배럴하고 또 정제유 5만 톤인가요? 이 부분이 다 전량 이제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소식 등에 따른 공식 기록이 없으면은 중국이 통보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중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나머지 부분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김정은이 불이 나게 이제 베이징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25일인가 이제 갔죠. 그때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동지들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전에 결정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또 뭐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엄청나게 또 선물을 보내주고, 그 고량주가 1억 원 되는 고량주도 선물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또 김정은이 지금 보면 중국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비자 발표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불편한 심정을, 북한에 대한 감정을 우리한테 좀 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 관계가 뭐 회복된 것도 아니고 중국과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 관계조차 악화되면은 북한은 대미 협상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중국의 손을 잡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진핑을 만나고 그 이후에 5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안전한 구원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것 봐라, 이게 중국을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존 볼턴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초강경파인 존 볼턴 내세워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보면은 트럼프가 불평한 게, 김정은이 원래 사전에 자기를 만날 때, 김정은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고위급 회담했을 때 김정은이 굉장히 고분고분했는데 북중 정상회담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 이건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한 거다. 그래서 중국이 장난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풀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요지를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된다면 저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 또는 그 후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외로 중국이 크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강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선결 과제가 북미 관계보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북미 관계의 여건도 마련된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그 트럼프는 원래 친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이제 리버스 닉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초기 구상은 뭐였냐면은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손잡고 소련을 압박하자는 포위망을 구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 닉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의 원래 전략은 소련하고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 전략이 그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이든 쪽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러시아가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전에 또 트럼프가 예전에 뭐 러시아 갔을 때 뭐 환대받은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그 러시아하고 트럼프 간의 어떤 그 모종의 커넥션서를 계속 터뜨려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또 못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못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부분이 관철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진정이 되면은 러시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아마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해서 중국 포위망 구축에 더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 체제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양자 체제를 이제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제 명칭 붙여가 쭉 해왔던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정 안보 전략 구조라는 형태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말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참모들 얘기도 뭐 나토를 지금 추진한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타겟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뭐 북한,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러시아라고 하는 또는 이제 동구권이라는 적이 있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들이 다 중국과의 많은 경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반중을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구심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든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할 때는 인태 전략이라는 걸 제일 먼저 일본이 제안하면서도 처음에 전략이라는 말 썼다가 미국이 좀 시큰둥한 것 같으니까 아태 구상으로 바꿨다가 전략 구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자기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에 따라서 이제 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특히 이시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방위적이죠. 굉장히 국방 분야의 강경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토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나. 특히 이제 북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좀 러우 전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쪽 관련 인사 얘기 들은 것도 ICBM까지거든요. ICBM까지인데 아까 말한 뭐 완전한 비핵화냐 핵군축이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당시에도 원래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미 국무부 쪽에서는 일단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걸로 하자. 왜냐면 운반선이 없으면은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가져봤자 미국은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 미국에 떠르륵 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단거리까지 그다음에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초를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화학무기도 주장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자기네는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 되는데 MR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까지 다 도쿄나 다 타겟이 돼 있는데 우리 안전은 생각 안 하고 미국 안전만 생각하냐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한국은 뭐 탄도미사일 없이도 방사포에서 사정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 보수파들의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정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자체 핵무장론이 이제 현실성은 없지만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일단 그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한 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옳은 척을 놔두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 시민사회나 뭐 일반 전문가들이 취해야 될 입장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다시 말하면 아까 핵 문제는 당장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됐든 한반도 비핵화 됐든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화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위한 남북 대화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북핵 협상에 우리가 직접 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의 재래식 무기 문제라든지 군사 협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아서 주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평화체제나 이런, 그러니까 평화체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긴 하지만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른바 그것이 뚜껑이 열렸을 때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에서부터 유엔사 또 중국의 개입 문제에서 이 강대국의 힘의 정치 논리가 평화체제 논의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동서유럽 간의 방식, OSCE 방식이죠. 그러니까 협력 안보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 남북 간에 과거에는 이제 한반도 신평화 구조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평화 구조. 그래서 이거는 신뢰적 구축이라든지 군비 통제 먼저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법적인 평화 체제나 평화협정 문제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저는 이제 이런 그 강대국이 개입되지 않는 틀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남북 간에도 어느 정도 신뢰, 군사적 신뢰, 9.19 군사합의 정도의 관계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 문제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문제를 조금 더 2호나 내지 3호나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다른 문제 말씀드릴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집권하면 이제 대선 공약 때와 좀 다른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의 표현이랑 또 실제 이제 정책 실무자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틴저가 한 얘기의 그 맥락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신냉전, 그 다음에 이제 신냉전을 아마 주로 이제 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개념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제정세관이라든지 슬로건으로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저도 뭐 학자 출신이니까 그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냉전이라는 것이 진영외교 이념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냉전은 현 단계에서 그런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달리 규정하면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 규정을 새롭게 안 하고 하면은 이제 기존 개념을 차용해서 신자만 쓰는 거지만 만약에 신냉전 개념을 달리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사실은 뭐 지금
신냉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지금 신냉전은 냉전과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포틴저가 이제 쓴 외에는 뭐 신냉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개하느라고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는 해리슨 후보와의 차별성이 분명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냉전 용어를 아예 국제 정세에 대한 규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